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방연륜고시학원에서 위생사 시험 과목 환경위생학이랑 위생곤충학을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우선 첫 강의니까 진도 나가기 앞서서 위생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공부 방법, 여러분들 전부 다 궁금해하시고 난감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교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강을 들으시거나 실강을 들으시거나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24시간 열려있는 인터넷 카페 알려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사 시험은 아시다시피 위생이나 보건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국가 자격증, 면허증이죠. 그리고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보건이나 위생이나 환경이나 식품 쪽 전공을 하셔서 자격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치르려고 하시는 걸 거고요. 총 5과목이 위생사 시험 과목이고, 아시다시피 공중보건학과 법규 같은 것들은 익숙한데, 내가 식품 전공인데 환경위생학은 좀 생소한 것 같고, 나는 환경 전공인 거 있지만 그래도 환경위생은 생소하고, 위생곤충학은 누구에게나 다 낯선 과목이고, 그래서 아마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1교시는 2교시 2과목, 3과목, 그 다음에 3교시는 아시다시피 실기, 그래서 3과목 40문항으로 되어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중보건학, 법규, 그 다음에 환경위생, 식품위생, 위생곤충학인데,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과목당 40% 이상 득점을 해야 안정권이고, 그 다음에 총점의 60%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이죠. 그런데 일단 실기는 3과목이 합쳐져 있어서 40문항인데, 이 40문항은 뭐 과락 따로 없이 60% 이상을 득점을 해야지 합격을 하시는 거고, 9페이지 시험 안내에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문항수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합격률을 보시면 위생사 시험의 합격률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작년이 41%가 조금 넘었고, 최근 10개년간의 합격률을 평균을 내보면은 44% 정도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방향이 잘못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재나 수업이나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답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아니고 이제 여지껏 그런 식으로 답습을 해서 합격률이 좀 낮은 그런 추세인데, 일단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방법,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옳은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생소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전공인데 곤충학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며, 식품 전공인데 환경은 너무 생소한데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이냐, 이런 것들. 환경 전공자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용어, 나오는 단어의 개념, 뜻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는데, 일단 첫 페이지부터 생소한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곤충학은 더 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필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고, 더군다나 수업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한 2주, 3주 차 넘어가면은 진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내용이 머릿속에 막 정리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이게 진도에만 급급해서
문제부터 풀고 문제와 답을 맞춰보고 막 진도를 나가다 보면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잘 모르겠는데 진도만 나가면 나중에는 문제를 봐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이 돼서 어렵다. 여기가 아닌가 본데 내가 이쪽 길로 가는 게 아닌가 본데 하고 막막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용어, 단어의 뜻을 그래야 두 번째로 이해가 됩니다. 환경위생학과 위생곤충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를 해서 얼마든지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위생곤충학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첫 주부터 첫 시간부터 1강부터 차근차근히 용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유추해서 정답이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거 몇 가지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려면 구구단을 알아야 되듯이, 그렇죠? 알파벳을 알아야 일단 시작을 하듯이 기본적인 거 몇 가지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재와 수업. 수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글자 한자 한자 풀어서 뜻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한문으로 이루어진 용어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학명이거나 학명은 학명대로 좀 두려움이 있고 한자 용어는 한자 용어대로 두려움이 있는데 한자 용어 뜻을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외워지는. 그 다음에 교재. 일판 교재입니다. 열림위생사 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들과 비교를 해도 가장 잘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교재.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막 갈아 넣은 그런 교재입니다. 특히 위생곤충학 공부할 적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뭐 구글링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해서 여기다 갈아 넣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구글링에서 옳은 좋은 사진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벌레가 그 벌레인지 내가 찾는 벌레가 맞는 벌레인지 곤충학이 됐던 환경위생학이 됐건 간에 이 장치가 맞는 장치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인터넷에 워낙 많은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서 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신하건대 딱히 우리 교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구글링이 필요치 않다. 그 다음에 정말 이건 자랑인데요. 교재에 보시면은 수질 오염 공정시험 기준법 또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요게 부록으로 우리 실기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 교재에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작년 위생사 시험 문제에 수질 오염 공정 기준 그 다음에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식품 전공가 하신 분들은 아시죠? 식품 공전처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두 기준을 합하면 한 3,000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분석 방법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아주 축약을 해가지고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환경 전공하신 분들도 사실 우리가 식품 전공자라고 해서 식품 공전을 다 알지 못하듯이 환경 전공자들도 사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지 다 외우고 있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생사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제가 추려서 놨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네이버 검색창에 카페 검색창에 영양만점, 위생만점 요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카페고 그리고 쭉 왼쪽 컬럼을 보시면은 이승훈 교수의 환경위생 위생곤충 게시판이 또 따로 있어요.
제 과목은 거기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이버 앱으로 띠링띠링 오기 때문에 굳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아, 질문이 뭔가가 올라왔구나 해서 제가 안 풀리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뭐 오타,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것들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적극 활용하시면 정말 올바른 디렉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되고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큰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험 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환경위생 첫 시간, 첫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2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여기가 환경위생학의 시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페이지부터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들이,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실 것 없이 내가 늘 아는 단어였던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은 위생에 치우쳐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위생사 시험 과목이니까 위생, 보건 쪽에 치우쳐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지, 어디가 중요한지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환경위생의 개념, 거기에 첫 번째 뭐다? 질병의 전염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한자잖아요. 전염은 뭐예요? 262페이지의 세 번째 줄입니다. 전염환은 뭐다? 병을 감염시키는, 옮기는 그런 환은 동그라미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병인과 숙주와, 숙주는 사람이죠. 항상 숙주 중심, 우리 사람 중심으로 거기를 뭐가? 환경이 연결해주고 있다. 이거를 지렛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말 동그라미로 환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전염환은 뭐다? 그러니까 병원체, 병인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 그러니까 병원체가 되겠죠.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위생곤충학에서 나오는 매개 곤충, 이런 병의 원인이 숙주와 환경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요게 전염환, 그거를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에게? 숙주에게, 누구? 인간에게 이롭게 만드는. 너무 쉽죠. 자, 두 번째로는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여기서 환경위생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정의를 내렸는데, 공중보건학 시간에 나오는 공중보건학의 정의처럼 환경위생의 정의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뭐 딱 그렇진 않아요. 뭐 빤하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인간, 환경과 숙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를 하자, 그걸 통제하자. 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바람직한 거, 옳은 거, 맞는 거 고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거가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환경을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는 거.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와요. 다음 보기 중 예를 들어서 자연적 환경이 아닌 것은, 또는 박스에다가 한 대여섯 개의 보기를 집어넣어 놓고 다음 보기 중 사회적 환경만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가나다, 2번 가다, 3번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있죠. K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연적 환경은 말 그대로 내추럴한 거, 물리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그냥 자연적인 거. 근데 사회적 환경은, 사회라는 게 뭡니까? 사회. 소사이어티. 사회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생겨난 게 사회잖아요. 커뮤니티, 집단,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집단.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 이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책에 나와 있다시피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환경이니까 구분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거는 거의 뭐 점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다. 근데 자주 나옵니다. 환경을 좀 구분하라는 문제가. 시험을 한두 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국가고시는 입시 이후에 처음이거나 두 번째거나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여서 그래서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사실은 60% 이상만 득점을 하면은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고 그리고 떨어뜨리자는 시험이 아니라 자격증 면허증을 주자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문제가 100%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조금 어려운 거 잘 배합을 해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표가 나오죠. 자, 공기, 환경은 크게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환경위생학의 범위입니다. 거기다가 소음, 악취, 소음과 진동을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빛공해까지도 환경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이 끝이었었어요. 근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아시죠? 소음이라든지 진동, 피해, 그 다음에 악취, 빛공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산업위생까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의식주, 집안 환경도 문제지만 어떻게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작업장에서의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범위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대기 쪽을 보자라는 거죠. 그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 공기의 조성,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조성, 이거 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예전에 다 배웠던 겁니다. 질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78%, 뭐 점 얼마 이런 것까지는 크게 외우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0.12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산소가 20 또는 20.93이니까 어떻게 21% 반올림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요거는 소수점 아래라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산화탄소는 0.03. 실제로 최근에 위생사 시험에서 재작년이었나 해서 그 0.03을 0.3으로 표시해 놓고 틀린 걸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구나. 0.03이구나. 그 다음에 뭐 아르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은 흡기와 호기. 흡기는 뭐죠? 우리가 우리말로 들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기는 이거 한자죠. 날숨이라고 합니다. 날숨.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내뱉을 때.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비율이 바뀌죠. 들어 마실 적에는 공기 중에 있는 백분율과 똑같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잖아요. 폐에 있는 폐포에서 어떻게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해주니까 어떻게 산소는 내뱉을 때 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수치 17%, 4% 요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흡기는 공기 중의 백분율과 똑같은데 호기, 날숨일 경우에는 내뱉을 적에는 어떻게 산소가 우리 몸에 좀 들어왔으니까 산소가 좀 덜 나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사용된 이산화탄소가 우리 에너지를 만들 적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걔네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7%, 4%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다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참 1교시, 2교시에서는 필기시험이잖아요. 이 필기시험의 시간 배분이 분당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OMR 카드에 표기도 하시고 뭐 문제도 풀고 하시려면은 거의 1분에 한 문제가 아니라 한 4, 50초에 한 문제 정도씩 풀어야 시간이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이나 국가고시 문제들은 거의 1분에 한 문제씩이잖아요. 100문제면 100분 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첫 페이지 보시면 나오시다시피 어떻게 자, 1교시가 105문제인데 90분밖에 안 돼요. 2교시는 75문제인데 6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실기시험만 겨우 분당 한 문제씩이잖아요. 근데 실기시험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림이나 사진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그런 시간적인 그게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시간 배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쉬운 부분에서는 얼른 거의 2, 3초, 5초 안에 정답을 고르고 다른 문제, 좀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263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첫 강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공기의 자정작용이고요. 요거는 42회, 43회 쭉 넘어오는 동안에 계속 위생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의 자정작용 뭐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깨끗할 정자를 써가지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말해요.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진단 말이지. 무슨 소리냐? 오염물질이, 유해물질이 배출가스가 또는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오는데 공기가 스스로 서서히 깨끗해지는 작용, 이거를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물론 수질에서도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대기가 나왔으니까 공기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지느냐? 너무 쉬워요. 첫 번째는 희석입니다. 희석. 공기는 볼륨이, 부피가 굉장히 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해물질이 여기서 꽉 독한 게 시꺼먼 연기가 유독물질이 빡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서서히 희석되는 거죠. 이게 뭐다? 확산 효과죠. 태평양 바닷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닷물이, 그건 파랗구나. 빨간 잉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닷물이 새빨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도가 옅어지는 확산 효과가 첫 번째.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에서 대기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서 배출가스랑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람도 불고 공기가 대류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희석, 확산되는, 사실 깨끗해지는 건 아니고 넓게 퍼지는 거지만 우리는 이걸 자정작용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강우, 강설. 강우는 비, 강설은 눈설자. 또는 우박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에 의한 세정. 어떻게? 공기 중에 먼지나 유해가스를 비나 눈이나 우박 같은 게 내리면서 흡착해서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땅바닥에 오염물질이 막 떨어지겠죠. 땅바닥은 오염이 되겠지만, 오염물질이 많이 쌓이겠지만, 그거는 토양에 관한 문제고, 공기는 깨끗함을 얻는다. 이거죠. 이게 세정작용입니다. 그래서 눈 오는 날 아침이나 아니면 비가 내리고 나면 대기가 깨끗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단 말이죠. 산소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존도 대기 중에 만들어집니다. 산소에 의해서.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산소는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여기에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이거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떨어져서 돌아다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산소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럼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존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산화제고 강력한 소독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어서, 물론 너무 많으면은 숙주, 사람의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적정량은 어떻게? 살균이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 물에 산소 하나가 더 붙은 거잖아요. H2O2니까. 이런 것들도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산화작용을 하는 것들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 그 다음에 방금 나왔지만 자외선. 자외선은 뭐죠? 보라색이죠. 보라색 바깥쪽에 광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울트라 바이올렛, 보라색이 바이올렛이잖아요. 그래서 UV라고 해요. 한 글자 한 글자 처음에는 필기 하나 조금
바쁘실 수도 있고, 아는 것도 근데 한 번씩 써주시면 몇 장 나가면은 어떻게 내나 똑같은 용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써주시고 확실히 익히고, 이게 반복되면은 환경위생은 너무 빤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자, 자외선은 아시다시피 태양광선 중에 섞여 있는 그런 광선이고, 나온 김에 자,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내려오죠. 거기에는 뭐가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은 알죠?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가시광선이 있고, 이 빨간색 바깥쪽이 IR이라고 하죠. 이게 뭐다? 레드, 인프라레드.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IR을. 왜? 빨간색 바깥이니까. 보라색 바깥쪽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외선이죠. UV. 울트라 바이올렛 바깥쪽이다. 쓴 김에 UV의 범위는 10에서 한 400 정도까지고, 400에서 한 800 정도까지가 가시광선의 범위이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780으로 표현을 하는 책들도 있는데, 이 광선의 파장, 이 수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0 정도는 그냥 허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수치만 외우고 있으면 되지, 이 수치가 딱 문제의 보기에 안 나왔다고 해서 답이 없네,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 수치에 가장 가까운 범위에 있는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시험지를 받으시면 있잖아요. 타종이 되기까지는 못 넘기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일단 종이 울려야 그때 펼치고 문제를 읽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겉장에 뭐가 돼 있느냐? 이 시험을 볼 때 주의사항 같은 게 막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모든 정답은 문항당 최선의 답을 골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객관식이잖아요. 오지선다인데, 필기, 실기 전부 다 객관식 오지선다인데, 최선의 답은 뭐냐면 1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고, 우기면 1번도 답이 될 것 같고 3번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묻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둘 다 정답이라고 우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딱 정확하게 교재에 있는 거나 내가 공부한 거와 들어맞지 않더라도 보기 중에서 가장 그 수치에 가까운 최선의 답을 고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단위가 있어요. 나노미터의 단위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인데, 이 단위도 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옹스트롱 단위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이건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고, 옹스트롱은 나노미터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0, 4000, 8000 이렇게 돼요.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1 나노미터는 10에 몇 승이죠? 그렇죠.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그렇죠, 가정교육을 잘 받은 내가 밖에 나가서 잘난 척하고 막 나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그러면은 1 옹스트롱은,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죠. 한 김에 몇 가지 더 할까? 환경 쪽에서 많이 나오는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ppm이에요. 농도 단위죠. 농도. 뭐 일단 간단한 거. 이 이상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 교재 자랑할 적에 말씀드렸던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요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따끈따끈 작년에 출제가 됐었다는 거. 그 부분도 진도 나가면서 그 페이지 딱 찍어드리고 요 부분을 블럭 잡아서 시험지에다 붙인 것 같은 문제가 사실 그렇게 붙여요. 왜 그러냐면 이 식품 공전도 마찬가지지만 약대 학생들이 보는 대한약전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쪽에서 보는 요 폐기물 시험 기준이나 수질 오염 공정 기준 이것들이 전부 다 법제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법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붙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무튼 단위를 잘 보고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10옹스트롱, 400옹스트롱 쓱 바꿔놓고서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처구니 없이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쉽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장황하게 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느냐? 여기 뒤에 어차피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 반복 효과가 있는 거죠. 몇 장 넘어가면 이 설명이 나와야 돼요. 자, 공기 자정작용 중에서 UV에 의한 뭐다? 살균작용. 이게 뭐다? 요 UV 파장 중에서 260 또는 265 나노메타 사이의 파장이 살균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왜 식당에 가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 뭐, 어디죠?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수저통, 식당에 있는 수저통도 뚜껑을 딱 닫으면 보라색 불이 팍 켜지는, 자외선 등이 켜지는, 칫솔 살균 소독도 뭐, UV. 이게 다 요 파장. 단체 숙소 주방에도 퇴근할 때 불 켜놓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왜? 공기 소독하라고. 이거 UV에 의한 살균 효과. 이것도 공기의 작용 중에 하나다. 왜? 태양에서 자외선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리고 용어 하나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 태양광에 속해 있는 UV와 가시광선과 가시광선은 비지블 레이라고 해서 VR로 쓰기도 하는데 UV, VR, IR 요 세 가지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비전리 방사선. 우리가 아는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 이게 뭐죠? 알파, 베타, 감마레이 같은 방사능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것들은 전리 방사선. 그리고 UV, 가시광선, IR, 적외선은 비전리 방사선. 사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같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핵분열 때 나오는 이런 무시무시한 방사선만 이야기하지 얘네들을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근데 시험 문제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비전리 방사선은 뭐지? 감마선인가? 방사능 그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용어를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하나씩 벽돌 깨기 하듯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대기에는 가장 중요한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아르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량백분율, 그 다음에 흡기와 호기 때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 체크를 하고 공기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게 자정작용이다. 그게 있으니 사람이 사는 거죠. 안 그러면 도시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못 살겠죠. 그 자정작용에 희석, 확산작용이 있고 산화, 세정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의 살균작용이 있다. 이 자외선의 살균작용은 굉장히 좋은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되어 있어서 곰팡이의 포자 같은 것들도 살균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잘 나와요. 뭐다? 교환작용. 식물, 어떤 식물? 녹색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 이게 뭐죠? 광합성이죠. 빛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고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이 녹색 식물들이 뭐가 하는 거죠? 엽록소가 하는 거죠. 그게 뭐다? 공기를 교환해 주는 거죠. 뭐와? CO2와 O2를. 그게 뭐 깨끗해지는 거냐? 깨끗해지는 거죠. 환경위생은 뭐? 사람 위주로 봐야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환경보다 산소가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공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환작용, 뭐? 광합성에 의한. 탄소동화작용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왜 강조를 하냐면 지워버렸지만 수질에서 물의 자정작용 중에 물속에 있는 생물체가 물을 머금고 내뿜고 하면서 왜 물벼룩이나 물풀이나 이런 생물들이 작은 생물들이 물을 먹고 내뱉으면서 뭐죠? 여과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럼 물은 좀 깨끗해지는 거죠. 수중생물들이 필터 역할을 해서. 근데 이거를 공기의 자정작용에다 슬쩍 끼워버리는 거죠. 녹색 식물에 공기 여과작용. 이래버리면 일견 맞는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꽤 나왔었어요. 여과는 물의 자정작용에만, 교환은 공기의 자정작용에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섞어가지고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럼 우리는 딱 보고서는 웃기시네 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간단하죠. 중요기엔 침강작용. 어떤 거? 입자상 물질.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무게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입자상 물질. 그럼 또 하나가 가스상 물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스상 물질은 기체를 말하는 거고 입자상 물질은 액체거나 고체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은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서서히 가라앉겠죠. 아무리 가벼워도 무게가 있다면 천천히 가라앉겠죠. 그럼 땅바닥으로 떨어질 테니까 침강, 침전 뭐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위의 공기는 깨끗해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가스상 물질은 어떻게 자정작용이 된다고요? 거기 2번에 있는 어떻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적에 묻어서 녹아서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입자상 물질도 마찬가지 비나 눈을 맞아가지고 흡착돼가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2번에서는 입자상, 가스상이 다 같이 제거가 될 수가 있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니지만 얘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공기의 자정작용이어서 조금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주 나오는 첫 시간,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출제율이 높은 파트가 딱 튀어나와서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고 이 비전리 방사선에 대한 내용들과 이 단위의 내용들은 계속 나와요. 종강할 때까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자꾸 넘겨보면서 내가 이거 썼었지. 맞아, 이거였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특별히 예습 복습이 필요 없이 교재만으로도 시험 준비가 아마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기의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이걸 숨 쉬는데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니까 산소. 여기서 수치가 몇 가지 나오는데 조금 그렇지만 요 몇 가지 수치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 두꺼운 글씨로 나와 있는 것들 성인이 안정 상태에서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호흡할 때 체내에서 소실되는 체내에서 소모되는 사용되어지는 그쵸 그런 산소량은 4에서 5% 정상 성인의 하루 공기 필요량은 13kl 그 중에서 산소 소비량은 뭐 520에서 650L 이것도 그냥 매년 십수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이 수치 정도로 계속 내려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좋고요. 최근에 다른 국가고시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는데 520L를 단위를 또 바꿔서 뭐죠? 0.52kL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된 적도 있었으니까 항상 요 이과 쪽 과목이잖아요. 이과 쪽 과목은 항상 단위를 수치 뒤에 나오는 단위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음 진동 파트에서 소음성 난청 뭐 이런 거 나올 적에 4000Hz라고 하는 단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음성 난청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수치가 되는데 이거를 4kHz로 쓱 바꿔놓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나오는 요 단위를 잘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주의할 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처음 보는 단어, 아니 처음 보지 않더라도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처음 보는 단어 아니고 아는 단어 같지만 그래도 개념을 확실히, 정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시면은 대기 중에 산소 변동 범위는 일반적으로 21%가 가장 좋지만 15에서 27% 사이 정도가 되고 산소 결핍 시에 이것도 단순한기지만 체크를 하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7% 이하면 돌아가시고 10% 이하면은 호흡이 안 되고 14% 이하면은 저산소. 하이포 하면은 낮다는 거죠. 하이퍼 하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포가 들어가면 낮은 혈중 농도, 낮은 산소점 이렇게 되는 거. 하이퍼 하면은 이게 이제 높은 거죠. 하이포와 하이퍼를 구분해서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으면 포이즈닝, 산소가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농도면은 어떻게 산소 중독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폐부종서부터 흉통, 섬해까지 이런 증상들이 쭉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반복을 할 거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단어의 뜻을 하나씩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도 한 번쯤 써주시면은 훨씬 정리가 아마 잘 되실 거예요. 263페이지에 산소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 밑에 있는 질소, 이 질소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출제 비율이 공기의 자정작용만큼 높아요. 위에 있는 2번만큼. 그래서 잠시 쉬었다 들어와서 질소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